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네, 자유의 가치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얻어낸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조금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제 보좌관님께서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중퇴하셨는데 네. 북한의 엘리트이셨던 건데 탈북 결심하게 된 이유랑 탈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걸까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2010년에 그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었는데 2010년 베이징 유학. 네, 베이징에 유학을 나갔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북한 정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또 저희 뭐 가족도 다 북한 정권에서 근무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핵심 계층이죠. 네, 다 한 자리씩 하는 차림이 사람들이었고. 경호원 같았어요. 네? 경호원 같았어요. 옷차림이요? 딱 뭔가 되게 살인기 기술 같은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정장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해외에 나와 보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 충격을 먹었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배웠던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한국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뭐 그런 거,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런 어떤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혹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독재자 취급을 받고 있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북한에서 살 때는 해외 나와 보니까 못 살고 가난하고 맨날 식량 구걸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게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뭐고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책도 읽고 뭐 영화도 보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뭐 기사도 보고 이러면서 북한을 좀 많이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 권한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때 김정일은 본인이 좋아하는 콘약을 8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부패하지 못하게 이제 그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유리관을 만들고 김일성 그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집무실을 거기에 또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면 정말 해외에서 옥수수를 사든 뭘 사든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북한 주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화를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주민들을 버리고 또 본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김씨 일가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높아진 걸 저 혼자 해소할 길이 없어서 주변에 같이 친구들과 다양한 좀 논의를 했었어요. 뭐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공부도 같이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가 그런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2년이에요. 안 잡히셨나요? 도망쳤죠. 도망을 쳐서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 구체적인 루트는 뭐 중국에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근데 그 베이징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유학 보내면 네. 당연히 이런 정보를 다 알게 되잖아요. 네. 북한은 왜 그런 짓을 해요? 당연히 다 알게 되지만 다른 선택은 내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고요. 네, 뭐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또 뭐 친척들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한 엘리트들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뭘 어쩔 겁니까? 그들은. 넌 어차피 여기서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네가 그런 선택을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그 북한의 최고 엘리트 계층 중에 한 사람이 뭐 해외 출장을 가는 길에 북경에 들렸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친구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제가 고충하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정확히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데 너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조금 뭐 좀 세상이 불편하고 뭐 진실이 좀 불편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만 눈 감으면 모든 것들은 그렇죠. 내일은 또 다시 또 다른 돈이 들어오고 또 다른 권력이 차려질 텐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그런 위험까지 성공할 수도 있다는 보장도 없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북한 엘리트들의 생각이라면 참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을 그럼 시도하다 북한 군인한테 걸리면 거의 뭐 사형이 되는 건가요? 좀 다른데요. 첫째로 그냥 일반 월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혹은 그 진술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경우는 단련대에 보냅니다. 노동 단련대 한 6개월 정도만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두만강을 넘은 그 북한 주민이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한 10년 정도까지는 받는 거죠. 10년 받고 나와도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12년에 탈북하셨으니까 네네. 한국 땅 처음 밟았을 때 보좌관님 어떤 기분이셨고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놀랐던 건 뭔가요? 2012년이면 한국도 엄청 잘 살 때인데 이미. 그렇죠. 한국은 이미 선진국 그렇죠.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 길이었고 그때도 막 경제 막 11위 막 이럴 때였어요. 제가 가장 처음 놀랐던 건 인천공항의 크기에 놀랐고요. 인천공항은 사실 전 세계에서도 너무 잘 돼 있는. 그렇죠. 내려오는데 너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검색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내렸는데 그 공항의 압도적인 위협감에 놀랐고 그리고 이제 그 인천대교를 쭉 타고 오는데 야경. 그 끝도 없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바다 위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호송하시던 대교가 분이. 엄청 크죠. 굉장히 길잖아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나 또 한국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경제적으로 이미 완성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산 이후로 또 이제 한 12년 지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오셨지만 이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어쨌든 저희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한국도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살아보시니까 좀 북한과 비교해서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을 했고 애도 있습니다. 네, 이제 봤습니다. 네, 이제 한 13개월 된 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화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혀 말투에서도 북한 말투가 제일 안 느껴지신 분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최근에 헬드손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정말 헬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너희가 헬이 뭔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헬이라고? 이게 어떻게 헬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한테는 천국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천국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은 있더라. 뭐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회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네, 자유의 가치가 조금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자유로부터 조금 도망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린 자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얻어낸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조금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저는 사실 뭐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뭐 우리가 뭐 광화문 거리에는 뭐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또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모 정치인을 응원하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저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선동은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동은 그 어디에나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파냐 좌파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국민을 선동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실망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망한 지점 중에 하나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거 때만 열심히 합니다. 선거 때는 시장 바닥을 돌면서 뭐 당장 뭐 매일이라도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면 안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력은 결국은 이 한 표인데 그 한 표를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권력자들을 감시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고 있는지가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보수파, 뭐 좌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정치인을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을이고 그들은 갑이거든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갑을 항상 감시하고 그들의 권력을 잘 쓰는지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나치게 이 사람은 약간 개인 숭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상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시를 하고 그렇죠. 통제를 하고 해야 돼. 네, 그런 우상한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그 정치인의 여러 가지 잘못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유를 저런 건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동시다간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석사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 유학을 갈 생각인데 주제를 생각한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가? 혹은 이런 거죠. 민주주의는 정말 존재하는가?
민주주의는 백성의 주인인 그런 세상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역시 북한에서 오신 엘리트 분이셔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도 그러면 네. 부자분들이 있는지라 북한 부자는 진짜 어떤 삶을 사나요? 북한 부자는 사실 뭐 한국 부자랑 삶의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최상위층이 있고 네. 상위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다 평양에 살겠죠.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하루에 뭐 한 50만 원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한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쓰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와, 1000불. 네, 그 식사 자리에서 뭐 한 1000불 정도. 정말 북한에서 1000불 쓰기 쉬워요. 요즘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쉬웠어요. 아, 아직 돈 있는 사람이 쓰려고 하는 데가 쓸 수 있는 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정짓는 외화로만 운영되는 그 고급 레스토랑들 우리가 보통 일본식 표현을 하면 고급 뭐 유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시설들도 존재를 했고요. 1000불이면 한국에서도 지금 얼마죠? 130만 원인가요? 환율이? 뭐 그 정도인데 하루 저녁에 우리가 130만 원 쓰려면 쉽지 않죠. 아무리 비싼 오마카세를 가도 그 정도 못 쓰거든요. 둘이서. 오마카세 한 30만짜리면 3명이 가야 4명 그렇죠. 네. 술까지 하면 뭐 얼추 되겠네요. 얼추 더 비쌀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북한 기준에서 보면은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외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명품 뭐 에르메스 가방이라든가 뭐 명품 뭐 코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걸 쇼핑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걸 정당하지 않게 부자 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자는 본인이 이제 사업체를 하든 뭔가 자기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든 거기서 어쨌든 계속해서 돈을 벌고 물려받은 돈을 쓰면서 내가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뭔가 그 느낌은 좀 아닐 것 같아서요. 뭐 북한에 뭐 해외 글로벌로 수출하는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부류는 관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이라는 게 정부기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 이게 어떤 거냐면 북한이 어쨌든 당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고 뭘 수입을 해야 뭘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수입을 하는 것들을 모두 책임진 사람들은 가격 뻥튀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요. 특히나 그 김정일의 그 여러 비밀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커미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 가방 10개를 사온다고 치면은 그중에 한 개는 자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몰래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에 붙어서 국가 자금이 오고 가는 속에서 조금씩 그걸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게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뭐 피복 공장, 뭐 레스토랑,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이제 총책임지고 뭐 북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든가 뭐 북한의 호텔을 운영한다든가라고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 대규모 노동자 몇만 명씩 파견하거든요. 노동자들을 중동이나 이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예를 들어서 그 뭐 쿠웨이트라고 하면은 월급을 예컨대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북한 노동자가. 그러면 북한 노동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140만 원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 30만 원은 또 중간 관리자가 가져가는 건데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한 1000명이다. 이러면은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말씀하신 그런 엘리트 분들이 뭐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뭐 전복시킬 이유가 특별히 없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 안에서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모임에 힘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굳이 없는. 그렇죠. 동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는 혹시 주민들은 문화생활 같은 건 있긴 해요? 있죠. K-팝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걸 어디서 어떻게 봐요?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은 북한에 없고요. 그 DVD 같은 것을 이제 중국이나 그 북중 국경의 국경선을 따라서 이제 DVD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다시 뭐 카피한다든가 그걸 또 이제 뭐 메모리에 넣어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막 케이팝 말고 다른 문화생활은 뭐 어떤 것들을 즐길 만한 게 있긴 한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두환 정부를 돌이켜보면은 전두환 정부가 그 군사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군사 독재하면서 우리 정말 많은 그 군사 독재 항거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항거하는 움직임을 탄압만 한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 머리를 써서 그 문화적인 측면을 좀 열어둔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부흥기가 열린 게 야구 아닙니까? 그쵸? 뭐 야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화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성과 관련된 뭐 19금과 관련된 그런 것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각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그때 막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막 탤런트 공채 많이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뭐 잘 살아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때려잡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은 거죠. 다른 대체할 수단을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북한 군인들의 군기 실태는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북한군을 다녀본 적은 없어서 제가 북한에서도 군 면제였거든요. 아, 왜요? 그 김일성 대생들은 군 면제입니다. 아, 김일성 대가 군 면제예요? 네, 군 면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김일성 대가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면제고 여기서도 면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면제인 거죠. 근데 북한군의 그 기강 회의는 이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가장 큰 기강 회의로 나타나는 것이 민가를 습격하는 거거든요. 민가를 습격한다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군부대 내에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보통의 군부대들은 민가랑 같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뭐 민가랑 민가 이제 옆에 주변에 있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면 한 도보로 한 20분만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민가가 조금씩 있죠. 보통 이제 그런 민가의 텃밭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텃밭에 가서 뭐 옥수수라든가 뭐 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터리를 해가요. 그래서 그 민간인과 군인들 사이에 싸움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또 이게 본인들이 거둬들인 다 협동농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해도 그거 다 자기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자기 건 텃밭에 있는 것만 자기 건데 그것마저 군인이 뺏어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군인이 자체적으로 보급을 받지 못해서 이게 뭐 전시도 아닌 그냥 일반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의 집을 약탈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 마족대 아닙니까 사실? 그 정도로 군기가 해이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북한 군이 훈련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 건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있어요. 뭐 7총국, 8총국이라는 부대는 아예 건설만 주장창하는 부대고요. 보통 현장을 보면 아는데 여기 빨간색이면은 전투부대고요. 여기가 파란색이면은 건설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투부대라 할지라도 명령만 내리면 건설하러 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128만 명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건설 인력인 거예요.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삼시세끼 최소의 그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먹이면은 건물이 뚝딱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설에 동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의 식량도 부족하고 의복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의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열병식 보면 북한군 막 그 개인 복장이 너무 화려해서 막 몇몇 전문가들은 아니 북한의 그 개인 장구류가 언제 저렇게 발전을 했냐라고 하는데 북한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이고요. 그것도 전선 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한 벌 가지고 1년, 2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고 아니 하물며 식량조차 조달이 안 되는데 뭐 피복, 의복이라고 조달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보좌관님 보셨을 때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큰 피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능한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여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어떤 급작스러운 북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혼란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그 수많은 난민이라든가 무너진 그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이며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북한까지 떠안을 수 있는 캐파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30년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북한 당국이 한국과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가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북한의 독재 체제가 어떤 체제 변화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우리가 그 다음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류를 좀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점진적 방향으로 우리가 교류를 확대하면서 북한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한테 조금 시간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들은 전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민간 기업이 넘어가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또 통합은 이른 논이고요.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남과 북 사이의 이질감이 좀 사라지고 경제적인 격차도 좀 많이 사라지고 또 남한 기업과 북한 기업 사이에 또 융화가 좀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저는 그때는 통일을 논의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긴 시간 이제 보좌관님과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졌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관해서 꼭 마지막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항상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현재 통일에 대한 논의도 가장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체제가 변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가 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강연에도 많이 다니는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아 진짜.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정치화되다 보니까 마치 이 북한 인권에 대해 다루는 것이 특정 진영의 이슈고 우리는 상관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북한 인권은 사실 어떤 정치권이 이것을 뭐 향유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 바로 이웃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인류사의 가장 최대의 비극인 만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얻었고 또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로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 정도 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가 북한 인권에 관심 가진다고 해서 뭐 바뀌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같은 스탠스로 북한 정권을 꾸짖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일수록 북한은 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말씀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가 통일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또 해주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유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그 멘트가 뭔가 자유를 너무나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아예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든 분들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만의 선생님인 김근혁 보좌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